참여 예산하면 정말 뭐가 바뀌어요? 예, 안녕하세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상철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민분들도 그렇고 또 이 제도를 어렵게 운영하고 계시는 행정 역시도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참여예산하면 정말 뭐가 바뀌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전국 각지에 참여예산제가 시행되는 곳을 가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요. 정말 눈에 띄게 확 바뀌는 거 사실 그렇게 찾기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시민이 재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아는 사람들만 눈치 빠르게 먼저 확보하는 것이 최고, 이를테면 예산을 따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었다면 지금은 우리 동네의 문제나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래도 참여 예산으로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시민들이 공공재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느 정도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게 이 참여예산제가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아마 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이 안 생기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참여예산제 10년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이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사업을 만들어내고 그 사업을 실행하면서 그 사업의 효과가 시민들한테 실제로 잘 체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사업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참여예산을 이렇게 참여하시다가 겪게 되는 어떤 문제들, 왜 이건 안 된다고 하죠?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실제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좀 다르게 집행이 되거나 아니면 그 결과가 저걸 참여예산으로 했다고? 이런 식으로 약간 불만을 갖게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넘어서서 좀 더 괜찮은 사업 만들기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예산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법적 제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고 또 가장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참여예산제도는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재정 참여 제도로서 인정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법정 제도다라고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인 제한이 존재한다는 것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하는 제도다라고 하면은요, 융통성을 굉장히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는 것이 좋은 제도니까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저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데, 적어도 법적 제도다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정확한 범위와 절차, 그 다음에 거기에서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사업을 제한하거나 혹은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법적 과정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하는 어떤 주인의식 혹은 어떤 조그마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참여예산 제도는 굉장히 힘이 센 제도예요. 법적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막상 그 과정에 들어가려면 그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이유는 이게 법적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예산 제도가 아주 규칙화되어 있는 어떤 법적 제도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으로 놓고 보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시다가, 참여를 하시다가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규정이나 조례, 법령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적 제도이기 때문에 관련된 절차, 내용, 취지라고 하는 것은 다 명문화되어 있는 규칙으로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가면서 내가 어디까지 참여를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사업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딱 보여드리는 표 딱 보면 머리 아파,
그러시죠. 근데 저게 여러분들이 소위 사업이라고 부르는 것의 위치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저 그 두 개의 그림은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소위 이제 그 공무원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예산 편성 지침이라고 해서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세요라고 하는 어떤 규칙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그림인데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은 굉장히 개별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 안에서의 사업은요, 그 위에 고구마 줄기처럼 주렁주렁 달려있는 어떤 구조화된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보도를 개선하는 사업은요,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라고 하는 사업 밑에 있고요. 그리고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살기 좋은 시흥시 만들기라고 하는 전체적인 비전 체계 내에서 사업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부서의 구조로 가잖아요. 부서의 구조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는 사업은 반드시 시흥시에 있는 어떤 사업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될까요? 이미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라는 사업을 내면 그 A라고 하는 사업과 가장 유사한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실제 어느 부서에서든 상관없이 잘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이제 시민의 마음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그 부서에서 그 사업을 제대로 이렇게 딱 수용하기도 힘들고요. 받아들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고자 하는 사업이 현재 시흥시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들 중에서 어떤 사업과 유사하고 어떤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게 이후에 그 사업의 수용성과 관련돼서 판단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거 어떻게 보냐고요? 되게 간단합니다. 시흥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조직도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아마 처음 느끼실 거예요. 오, 이런 부서도 있어? 아, 이게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실 텐데 여러분들이 사업 제안서를 쓰시는 그 과정에서 내가 내는 사업은 아마도 시흥시에 이런 부서에서 하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사업 제안서를 쓰시면 조금 더 단순 명료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제안할 때 사업 하나에 굉장히 많이 목적을 담으려고 하세요.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저것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목적을 많이 담으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부서 입장에서는요. 이걸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야? 라고 되게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실제 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민 제안 사업이 되게 복합적이다 보니까 주무부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행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제안하실 때에는 사업 목적이 굉장히 단순하게 하나의 목적으로 어떤 특정한 부서의 사업과 유사성을 고려해서 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를테면 두 번째 얘기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저 사례가 그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한 우수 사례로 뽑힌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노숙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노숙인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을 갖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게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뭐 세수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이동하는 목욕탕 버스를 만들어서 노숙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좀 배치를 해서 좀 이렇게 목욕을 하실 수 있게끔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후에 보니까 이게 굉장히 우수 사업이죠. 이 사업이 처음 제안됐을 때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일단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노숙인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들 다르게 배려해줘야 되는 것도 많은데 왜 하필 노숙인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해줘야 됩니까? 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버스를 사요. 트럭을 삽니다. 첫 해에는 참여예산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1년짜리 참여예산제도의 제도적 한계에 따라서 이게 지속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과정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노숙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정할 거냐라고 하는 주민들 간에, 그러니까 참여예산위원들 간에 토론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건 할만하다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계속성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실제로 이 노숙인 지원 사업을 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의 1년 사업 평가를 통해서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부서에서 일반 회계의 예산을 해서 사업을 잡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잠정적인 약속을 바탕으로 채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은 행정 내에서의 고민만으로는 힘듭니다. 이 사업을 제안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사업을 심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고 보면 아니 뭐 저런 단순한 사업 저거 우리도 할 수 있지라고 하지만 저 사업이 처음에 제안돼서 여러 가지 한계에 대한 논의들을 하면서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지라고 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제안하더라도 그 사업이 100% 누구나 만족스러운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십시오. 새로운 사업은 늘 새로운 갈등과 그다음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한계나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도 사업을 제안하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에 게 이제 모범 사례라고 하면 요거는 약간 이제 나쁜 사례라기보다는 가장 일반적인 사례에 가까운데요. 이를테면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업 목적이 이런 거죠.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주택가의 어두운 골목길에 조명을 좀 많이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동시에 저녁 시간에 방문할 수 있는 관광지로 발전시켜서 차별화된 관광지를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사업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사업의 목적은 안전입니까? 관광입니까? 왜냐하면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것은 낯선 사람이 그 골목에 더 많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당연히 안전에 취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제안했던 주민은 이거였습니다. 기왕에 이쁜 조명을 달면 이쁜 조명이 좀 자원화가 돼서 여러 가지 관광객들도 올 수 있으면 일석이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 어두운 골목에 조명을 켜서 안전을 지키는 문제하고 더 관광객의 눈에 띄는 조명을 만들어서 외지인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제안을 하신 분들은 보통은 이렇게 다양한 목적이 있는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죠. 한정된 돈으로 꽁도 잡고 알도 먹고 가재 치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지금 이 보여드리는 이 예시 사업처럼 저 사업은 성격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전과 관련된 거면 안전 관련된 부서에서 하게 될 거고요. 관광과 관련된 사업이라면 문화관광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저 사업은 어디서도 할 수 없는 사업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제안하는 시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 사업은 단순하게 가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건대 저 사업의 목적은 아무래도 취약지역 내에서의 안전 문제가 더 핵심인 것 같고, 그러면 그거는 다른 조명, 뭐 여러 가지 이쁜 조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두고 적어도 사각지대가 없을 만큼의 조명을 충분히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잡았다면 저 사업은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고 이후에 평가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복합적인 사업 제안은 가급적 피해 주십사라고 하는 것도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 제안 시 고려할 점으로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업 제안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다수의 그러니까 다수의 요건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될 건데요. 지금 어쨌든 1번부터 15번까지 있습니다. 근데 딱 보면 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생각하면서 해요? 라고 하실 텐데요. 공통적으로 몇 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참여예산 제도는요, 1년짜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 다음 연도에 1년 동안만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1년 안에 최소한 어떤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업을 제안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업의 경우 1년이 아니라 좀 2년, 3년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그것이 계속 사업으로서 제한되는 게 아니라 1년 하고 그리고 그것과는 다른 성격의 사업이 그 차년도에 제한이 돼서 또 하고 이런 방식으로 단일 사업이 하나씩 더해지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욕심껏 합쳐서 계속 사업인 것처럼 내잖아요. 그럼 이건 선정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재원에 참여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참여예산 사업이 들어갈 여지가 거의 없어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년 단위 사업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바로 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바로 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내년에 바로 한다는 건 되게 빠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갈등이 있을 수 있거나 사전 절차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 있죠. 뭐 타당성을 살펴봐야 된다거나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내년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참여예산제도의 제도적 한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사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제도적 한계 자체가 1년 단위 사업을 하게 되고 내년에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나쁜 사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맨 앞에 어떤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실 것을 얘기 드린 건데요.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은 많은 경우 행정의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이미 할 계획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CCTV 설치나 혹은 하수관거 개선이나 상하수도 뭐 이런 것들은요. 행정 안에서 이미 10년짜리 계획이 다 있어요. 그래서 동마다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지중화를 하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건지에 대한 자체 계획이 돼 있습니다. 물론 사시는 분들 입장에선 우리 동네가 더 시급해요. 더 빨리 해주세요. 해갖고 참여 예산을 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행정 안에 이미 자체 계획을 통해서 하는 중복 사업들은 내지 않으시는 것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어도 다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사업 부서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정도는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년에 끝나는 겁니다.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겁니다.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은 안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요건들이 지금 15개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셔서 사업 제안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직접 의지를 가지고 참여를 딱 하시더라도 이런저런 불만들이 생길 거예요. 생각보다 영 여의치 않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별로 효능감이 느껴지지 않네? 뭐 이제 이런 느낌이 있으실 텐데요. 그것은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이 제도 자체가 주민들의 필요나 내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면서 고쳐지고 있는 제도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보완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모두 함께 했다면 오늘 지금 한계가 된 것은 내년에 좀 고쳐봅시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법 과정이 먼저 선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제도는 굉장히 탄력적인 제도입니다. 아마 시흥시 참여예산 제도만 놓고 보더라도요. 매년 얼마나 바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올해 참여를 해서 다소 좀 불편하거나 혹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도 정리를 해서 제안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년에 제도는 조금 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올해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제도에 참여를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꼭 가져주십시다라고 하는 걸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 크게 뜨시고요. 주변에서 정말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뭔지, 그리고 그 문제들을 우리라면, 나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이 참여 예산 과정에 많이 제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